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1시간 남짓 얘기가 되겠는데, 아마도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실 걸로 제 생각합니다. 암은 굉장히 두려운 병입니다.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병원에서 과연 이 암을 치료해서 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과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비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약을 개발하고 있고, 그 약을 개발하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도 누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암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인류의 이 지혜가 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장벽에 부딪혀 있을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불은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의 첫째는 암이 왜 걸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암 발병 경험을 해보신 분은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또는 수술, 이런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암이라고 하는지, 이것이 왜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암 진단이 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처치를 한다고 배워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의사는 암 발병 원인이라든지 암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깊이 교육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걸 깊이 교육받은 암 연구자들은 실제 암 환자를 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할 수가 기회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다행히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셀가디언 이사라고 되는 셀가디언은 회사입니다. 이건 이제 이론을 실제로 물질로 바꿔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회사인데, 저 회사는 연구만 하느라고 지난 20년 동안 단 1원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돈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 내용도 약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무엇일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생명현상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대장의 이 내부를 크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보통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대장의 루멘이라고 하거든요. 저 위쪽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자 부분이죠. 이 창자 부분에 이렇게 홈처럼 되어 있죠. 저 홈으로 소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소화도 시키고, 저기를 통해서 음식물 흡수도, 물이나 영양분 흡수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스템셀이라고 적혀보고 있어요. 저게 이 장 줄기세포입니다. 저 줄기세포에서 세포가 분열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옆으로 밀고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세포가 숫자가 적거든요. 줄기세포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제 역할을 하려면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이 어디냐면 옆에 분열이라고 써있는 과정입니다.
저 부위를 지나갈 때는 이 세포가 분열을 왕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세포가 분열을 하는 이유는 단지 분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세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 위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세포가 저 위쪽 루멘으로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식물이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 같은 것은 대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세포는 손상을 받습니다. 독성 물질에 노출돼서 손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된 세포는 오래 쓰게 되면은 유전자 손상 때문에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세포는 사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저 아래 바닥 부분에서 스템셀이 분열을 해서 올라오고 적절한 위치에 올라오면 기능을 발휘하고 거기서 더 밀려 올라가면 죽어나가고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은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조금 다른 겁니다. 보통 저 바닥에서부터 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소장, 대장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한 2주 정도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뀝니다. 저것이 정상 대장을 만드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구조를 이루고 건강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밑에서 세포가 생성돼서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한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시기에 죽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죽은 세포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대장암 발병 과정을 도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저 밑에서 스템셀이 줄기세포가 분열해서 올라오다가 저 어떤 경계를 지나게 되면은 분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역할을 하다가 저 위로 올라가면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 멈추지 않고 또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서 거기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것은 분열할 세포가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 분열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죽어야 될 때 죽으면 암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암이 왜 만들어지냐면 분열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분열을 하고 그리고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을 때 이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열을 그러면 왜 필요할 때만 하면 되지 필요 없이 분열을 마구 하게 되느냐? 그 비결이 저 오른쪽에 적혀 있는 암 유전자라는 곳에 있습니다. 저 유전자는 암 유전자라고 하니까 저 유전자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라고 하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저 유전자는 암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유전자가 있는 이유는 저 옆에 분열을 하는 자리에 저 위치에 세포가 왔을 때 저 자리에서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분열하기 위해서 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암 유전자가 어떤 이유에서 자기 자리가 아닌데 필요 없는 위치에서 필요 이상으로 분열을 계속하게 되면은 바로 통제에 벗어나서 분열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암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암 유전자 때문이긴 한데 암 유전자가 원래 암을 일으키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이 유전자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암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으면 군대는 외적을 침입을 방어하는데 군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군인은 칼을 안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총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데 군대가 총과 칼과 탱크를 국민 편에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사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과 칼이 문제가 아니라 총과 칼을 잘 통제하는 것이 국가 시스템에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암 유전자라는 게 거의 유사한 겁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만 저것이 통제를 벗어났을 때는 암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것이 어떻게 통제에서 벗어나느냐?
그것은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라는 현상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원본을 보고 사본을 복제해서 이 세포 분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본을 가지고 사본을 복제할 때 완벽하게 복제하지 못합니다. 약 1억분의 1 확률의 오차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1억분의 1 확률 오차 때문에 돌연변이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암은 발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 신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원본에서 사본을 복제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왜 그 능력이 부족해서 1억분의 1의 오차가 발생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분의 1의 오차는 생명체가 진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완벽히 똑같으면 같은 부모 자식을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1억분의 1 확률의 오차가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의 가계가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냐 그런 건 유전자 검사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는 전부 다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제 과정에서 1억분의 1 확률의 부모와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가계가 멀면 멀수록 서로 다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이라든지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죠. 만약에 완벽하게 그 유전자 복제가 똑같다 그러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키를 가지게 되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다양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억분의 1의 돌연변이가 또 한편으로는 암 발병의 중요한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암 유전자에 대해서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암 환자의 암 조직을 분석하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라고 진단되는 모든 암 세포에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꼭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것은 암으로 진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는 혹처럼 자라는 그 양성도 있고 또 그것이 크게 자라는 악성도 있는데 악성이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 의학 용어로는 칼시노마라고 하거든요. 칼시노마라고 돼야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는데 그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꼭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암에 암 유전자 돌연변이 있다. 근데 암 유전자는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백 가지 중에 수천 가지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찰되고 있어요, 사람에서. 그렇다고 해서 과연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꼭 말할 수 있을까?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세운 과학 문명은 그 정도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A 때문에 B가 생긴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인류가 일으킨 과학 문명은 엄청나게 엄정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암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동물에 도입을 시켜서 동물이 암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01년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 한 편이 발표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실험을 할 기술이 없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발생하는 그 암 유전자 돌연변이하고 똑같은 상태의 돌연변이를 동물 세포에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돼서 처음으로 이것이 가능해졌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결과는 그 동물이 암을 발병한 겁니다. 단 한 개의 그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동물에 집어넣는데 그것만으로 암이 발병한 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동물에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도입하면은 암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 모든 암 환자에 공통적으로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찰되고 그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동물에 도입하면 동물이 암에 걸리고, 그러므로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 발병에 충분한 조건이고 분명한 그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얼마나 현대 문명, 과학 문명이 엄정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무엇을 보고 과학이라고 하는가를 아주 깊이 있게 짧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이해도 있고 과학적 이해도 있는데, 과학적 이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여드린 관찰과 해석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명에 대해서 그 예외사항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설명이 되고 그것이 과학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 예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드문 예외는 과학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예외가 많아도 인정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인문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외가 있어도 인정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10가지 중에 9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과학으로 인정받지만 10가지 중에 6가지 정도 설명한다. 그러면 과학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그거는 인문학에서는 그거 하나의 가능성으로 저는 인정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현상이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하면 10개 중에 9개는 설명하고 1개를 설명 못한다는 거는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완전한 과학인 거죠. 어쨌든 인간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하냐면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못하는 건 어떠냐? 과학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그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귀신이. 그러면 과학자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과학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는 것도 과학이 아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과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관찰 안 되는 거는 말 못하는 게 이게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럴듯하긴 하지만 이 과학이 관찰과 해석에 의해서 눈에 관찰되는 것만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암 관련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거를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첫째, 암세포에서 암유전자 돌연변이가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걸 관찰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그 관찰되던 암유전자 돌연변이를 동물세포에 도입했더니 동물이 암을 발병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해석은 암유전자 돌연변이가 암 발병 충분한 조건이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저것이 암유전자 돌연변이 암 발병 충분 요건인데, 암유전자 돌연변이라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암유전자의 기능이 쓸데없이 높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통제되고 필요할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마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암유전자 돌연변이고,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암 유전자가 일을 못하게 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해석인 겁니다. 그럼 이 해석에 근거해서 수많은 그 제약회사, 과학자들이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고, 그것이 이 생명을 정말 심각하게 위험하는 정말 놀라운, 정말 머나 먼 곳에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한 페이지에 있는 게 인류가 아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표적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임상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표적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돌연변이 암 유전자는 암 환자, 암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환자가 내원하면은 그 환자의 발병 원인을 찾는데 최종적으로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암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받아서 그래서 암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뭐냐면 그 암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 분열과 관련된 유전자, 바로 암 유전자인데 이 암 유전자는 하나가 단독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세포가 분열하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상처를 입으면 피부가 찢어지게 돼요. 그럼 찢어진 세포는 죽어버립니다. 근데 거기를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세포가 자라서 분열해서 거기를 메꿔야 되는데 그 신호는 죽은 세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포 이거 찢어져서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메꾸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가 자라나서 거기 메꾸는데 그 신호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세포막을 통해서 밖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저 위에 파란색 그 가로선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에는 수많은 안테나가 있어서 그 세포 밖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포는 아주 작지만 그가 수 많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어림잡아서 수천만 개 정도. 근데 그 종류는 한 수천 가지 종류가 이렇게 세포 표면에 안테나를 내놓고 있어서 그 안테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 계란처럼 생긴 게 있죠. 그 계란처럼 생긴 것이 밖에서 오는 신호를 전하는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세포 바깥에 있는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그 신호가 세포 내부에 전달돼요. 그 세포 내부는 하나도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저런 외부 신호를 바깥에서 만나게 되면은 저 안에서 이 세포가 분열하라는 명령이 내렸구나 하고 저 밑에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저런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RTK라고 합니다.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를 줄여서 RTK라고 하는데 저건 하나의 효소예요. 그래서 저 효소는 원래는 일하지 않고 있다가 신호를 받았을 때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 아래쪽에 있는 이제 예를 들면 RAS, 저는 KRAS라고 있고요. RAF, 저는 RAF라고 있고, 맥, 얼크, 이런 식으로 쭉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저 단계의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다 아래로 내리고, 또 아래로 내리고, 또 아래로 내려서 릴레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 내부에 세포 핵으로 전달되고, 결과적으로 그 명령이 세포 내에서 해석이 되고, 세포는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의 RTK 부분에서 또는 저 아래 K라 저런 데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외부에서 세포 분열 명령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내부에서 세포 분열 명령을 받은 것처럼 신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짜 신호를 만든다. 그러니까 저 아래 밑에 있는 그 사령탑,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 핵에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만 보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포 분열 명령이 가짜 신호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세포 핵으로 전달되면 그 세포는 아무 상황을 알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세포는 외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을 때 한 번 분열하고 필요한 만큼 분열하면 끝나게 되지만 안쪽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 돌연변이는 밤낮 없이 계속 분열 신호를 만들게 되게 됩니다. 끝이 없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분열하고 난 다음에 쉬지 못하고 그 다음 달에 또 분열하는 거예요. 또 분열하고 계속 쉬지 않고 분열하기 때문에 이 세포는 지수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일체가 감당할 수 없는 덩어리를 형성하게 돼서 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대로 이런 유전자들이 암 유전자들인 거예요. 암 유전자들이 돌연변이 생겨서 가짜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암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가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짜 신호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RTK 중에 하나가 가짜 신호를 마구 만든다. 그러면 그 RTK를 억제하는 억제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파티닙, 에로티닙 하는 이런 것들이 항암제들 무슨 립이 많이 붙죠.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항암제들은 저 RTK를 이니비션 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다른 유전자들도 다 암 유전자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암 종류에 따라서 또는 암 환자에 따라서 다른 유전자들이 돌연변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유전자들에서는 또 다른 약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대로 하면은 그러면 정말 이 기쁜 뉴스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니까 암에 걸렸는데 KRAS 돌연변이 암이다. 이게 보니까 KRAS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AMG 510 뭐 이런 약들이 개발돼 있어요. 그거 저거 쓰면 난 살 수 있다. 그래서 저걸 쓰는 거예요. 저거는 의사의 마음이나 환자의 마음이나 가족들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면 저 원인이 저기에 있으면 저걸 억제하면 암이 치료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치료가 됩니다. 아주 기적적인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제피티르 1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항암제인데 굉장히 오래된 항암제입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 좋은 항암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게 지금도 임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항암제입니다. 왜냐하면 저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개발한 회사는 1년에 순이익만 2조 원씩 해서 20년을 벌었으니까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뭘로 저걸 벌었을까 하면은 저 1회사라고 하는 약은 EGFR 저기 보시면 세 줄로 있는 Against EGFR Mutated Lung Cancer가 적혀있죠. 저건 뭐냐면은 EGFR이라고 하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긴 폐암을 치료하는 약이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에 맨 위에 RTK라고 있죠. 저 RTK 중에 하나가 EGF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아파틴이나 에로틴 이런 게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1회사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 1회사를 쓰면 여기 이제 파란색 그래프 라인이 있고 빨간색 라인인데 Y축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를 말하냐면은 재발 없이 치료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약을 쓰면은 환자의 상태는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는 치료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을 언제 하느냐? 이게 이 환자의 수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재발을 하는 타이밍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 아래쪽은 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렇게 보시면 약을 써도 어떤 환자는 3개월, 2개월 만에 재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환자는 굉장히 운이 나쁜 경우고요. 보통 이런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50% 선에서 수평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으면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은 과거에 2000년 이전에 나왔던 화학요법제입니다. 굉장히 이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서 요즘에는 잘 쓰지 않고 있지만 표적항암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암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화학요법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써도 6개월 정도면 다 재발해요. 그러니까 재발이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이 표적항암제, 여기 암 유전자 EGFR을 억제하는 1회사를 쓰면 여기 50% 여기 보면 여기 한 12개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재발을 6개월 정도 늘린 거예요. 재발을 6개월 정도 늘렸다는 얘기는 환자의 수명을 6개월 늘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발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현대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임상 시험에 아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실렸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결과입니다. 이제 드디어 인간이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정말 암을 치료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가 원하는 것은 암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이렇게 수명을 6개월 정도 재발하다가 12개월, 6개월 연장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그 표적항암제가 가지는 그 단점도 이 그래프에서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그 2014년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10년 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 이리사보다도 더 좋은 항암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더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 얼마나 이동했느냐 하면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동한 겁니다. 과거에 여기 잘 보시면은 50% 선에 쭉 그으면 여기가 12개월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개월, 3개월 지나서 13.5개월, 14.5개월 정도 이렇게 된 거. 이게 그동안의 그 발전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요 아래에 이쪽을 보시면 24개월이면은 2년이거든요. 2년 후에는 어떠냐? 다 재발해요. 재발한 환자는 어떠냐? 재발 환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은 저렇게 재발한 환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항암제를 안 쓴 사람이나 화학요법제를 쓴 사람이나 표적항암제를 쓴 사람이나 2년 후에는 운명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 그 표적항암제가 가진 그 중요한 한계입니다. 많은 새로운 약들이 나와서 이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망 위험을 감소시킨 약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발병했다. 그건 확실하고 그리고 그 유전자를 동물에 집어넣었어요. 암이 그 유전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일을 못하게 막아줬으면 그러면 암은 치료되고 다시는 그 암이 발병 안 해야 돼요. 암으로 죽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